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최유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지역 순회 경선에서 압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경우에는 10%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변,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은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고요. 그러나 선거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 제 생각에 10%는 벽은 넘어설 것 같아요. 서울 중앙까지 가게 되면은.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짓는지, 한국에서 한 정당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이 실현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의미로 왜 이렇게 되는지,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각자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좀 다양하게 풀어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볼까요? 나갔다 올게요. 어디를 나갔다 온다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지난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끝난 가운데 여야 간 피 튀긴 설전 속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회의장 분위기를 누그러뜨린 워딩이 연일 화제입니다. 송 의원의 발언을 두고 언론에서는 일명 저항 개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평론을 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저항 개그라는 이런 단어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은 삼선 의원이고 오랫동안 국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례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입니다. 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같이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답답하다. 그리고 참 정말 존경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이라고 하면서 존경받아야 할 이라고 이제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탄핵 청문회가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다 라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출석 사유서 증인들이라든지 참고인들 불출석 사유서가 나와서 심장 쿵쿵 뛰는데 이게 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청문회를 계속해야 하나 존경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즉각 청문회 중단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정청래 위원장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청문회라고 하면서 왜 청문회 참석을 하냐. 그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여기 와중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저기 잡히진 않는데 이 뒤쪽에 있는 직원들은 저거 보면서 엄청 무서워했어요. 네. 예, 재밌다는 거죠. 이래서 대한민국의 개그 콘서트가 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코미디보다 더 재밌으니까. 그래서 불법 인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가겠다. 나갔다 들어오겠다라고 하니까 또 정청래 위원장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죠. 한술 더 뜨셨죠. 예, 한술 더 뜨려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합법이라는 거 보여주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갔어요.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송석준 의원의 저항 개그고, 이걸 또 맞받아치는 제가 내쫓은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코멘트를 보면서, 야, 대한민국 2024년
법사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하면서 저도 한바탕 웃었습니다. 예. 그럼 퇴장했던 송의원 정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나요? 예, 나갔다가 5분 만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네. 들어와서 다시 또 의사진행 발언 가지고 기싸움을 벌입니다. 예? 엉터리로 진행한다. 발언권 중지하세요. 조용하세요. 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쭉 계속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진행했죠. 네, 사상 처음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핵심 증인이 대부분 불출석한 상태에서 여야 의원들 간 말다툼만 이어졌는데요. 이런 모습 국민들은 어떻게 봤을지 생각하면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청문회라는 역사가 1988년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개헌해서 들어온 것이 청문회고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스타 의원들이 뜨고 네.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다 드러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부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청문회가 너무 치열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피곤한 것이죠.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고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아예 청문회 같은 거 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오히려 정치 혐오를 조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거거든요. 탄핵을 청원한 부분을 청문회를 하는 건 처음이고 그런데 핵심 증인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여야 간의 정쟁만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곤해합니다. 맞습니다. 피곤해하고 짜증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잘못은 가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사흘간의 청문회가 끝났는데요. 좀 사흘이나 계속된 건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여야의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오늘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또 한번 충돌이 일었습니다.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다시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까요?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이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 요청하는 자료는 다른 인사청문회에서 요청한 자료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자녀들의 출입국 과정, 출입국 관련 자료, 주식 매매 자료 이거는 다른 뭐 장관 후보자들도 똑같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래 4월 동안 벌어진 거는 4월 동안 이 인사청문회를 벌인 거는 유례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4월 동안 한 인물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한 것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체력검증청문회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근데 그만큼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길어진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어진 것이고 또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거쳐서 사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달 2일부터 과방위 현안 질의를 계속 하기로 했고 이 자리에 현재 이진숙 후보자와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그리고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현 방송정책국장 등 증인 4명 출석을 요구하면서 다시 이 후보자는 일주일 뒤에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인사가 어떤 인사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자료 미비로 인하여 특히 저는 법인카드가 그렇게 많이 새벽 4시에 빵집 앞에서 쓰인다는 건 처음 봤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다니던 대학원 근처에서 쓴 것도 있고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너무나 많지 아니 않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법인카드는 절대 사적 유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내놓으니까 그렇게 얘기 나오지도 않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4월 동안 계속 진행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를 포함해 2인 체제로 복원될 경우 또다시 탄핵 소추에 의한 사퇴가 번복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소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다시 사퇴하고 이것이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진숙 내정자, 방송통신위원회 내정자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MBC의 민영화입니다. MBC 지금 KBS는 방민 체제가 들어서 있고 네. YTN은 민영화가 됐고요. MBC의 민영화는 이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때부터 MBC는 민영화돼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나타났다는 거죠. 이 소신이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지금까지도 소신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라는 것은 곧바로 MBC의 민영화를 목표로 한다라는 것이고, 그건 그 소신이 바뀌지 않는 한 탄핵 소추는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럼 반복이 되면 탄핵 들어가기 전에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이것이 반복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급등 막아내지 못하면 윤 정권은 끝장이다. 네, 집값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급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누가 한 말일까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 집값 급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끝장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네.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현재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집값 문제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대한민국 대체적으로 보통 평균 중산층의 자산의 거의 한 7, 80% 이상이 거의 부동산에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인데,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을 중심으로 수개월째 집값이 폭등하고, 그리고 수도권 전역으로 옮겨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민생의 기초는 물가 안정, 그리고 집값 안정이다. 이 집값 안정을 시키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끝장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된 바로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잡았어야 되는 집값을 잡지 못하고 그때 미친 집값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동성 과잉에다가 공급 부족, 그리고 어리석은 규제와 과다한 세금을 퍼부어 집값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는데, 그러한 것을 2022년부터 윤석열 정권이 자연스럽게 하락하던 집값을 일부러 떠받치는, 이렇게 떠받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 비교적 잘해오고 있었던 공급 확대에도 실패했다. 이 얘기를 아픈 데를 찌른 거예요. 네. 이거 사실이거든요.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윤석열 정권이 비판을 문재인 정부도 못한다 라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세하게 써놨어요. 네. 역시 경제 전문가요. 상세하게 지금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온 정책 금융을 대폭 조일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그러니까 세제나 금융 조치를 시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급 대책을 내놓아서 강력한,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집값 떨어진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실 PF 정책,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책을 폐기하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옥석을 가려서 구조조정에 나서야 된다라고 쓴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구구절절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못했고, 자연스럽게 하락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떠받치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승민 의원 아니라 다른 사람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특히 전문가인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에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최유한 평론가님께서는 경제 관련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18주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러나서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정부 대책 과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게 그 부동산 정책을 볼 때마다 되게 네. 속이 상하거든요. 지금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0.3% 올라서 1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오름폭이라는 것은 10주 연속 전주보다 확대됐는데 이게 무려 5년 10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에요. 네. 예상되시죠? 서울에서 집값 올라갔다라면 어디 얘기하게 됩니까? 보통 강남 4구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 1%까지는 아니지만 강남 4구 마찬가지, 그리고 성동이 제일 높고 0.52%, 용산 마포 순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주보다 0.5%, 그 전주보다 0.5% 계속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0. 몇 %라고 하더라도 서울 집값을 추정해서 보면은 뭐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그냥 돈 모아서 집 산다라는 거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이죠. 네. 이 심각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 신호를 잘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공급대책 23만 6천 가구를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기 있고 2기 있고 3기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발표했지만 굉장히 걱정되는 것은 이거 발표해서 언제 시공합니까? 언제 집 져요? 한참 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부가 내놓고 공급 부족이 아니다라고 계속 고집 피우다가 입장 빠르게 선회해서 공급 정책을 얘기한 건 잘한 거예요. 잘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이전에 시장의 정책이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나눈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현재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 문제 있다. 또다시 정권 교체 당하겠구나. 왜냐면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정권 교체의 굉장히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바뀌었어요. 윤석열 정부 바뀌지 말라는 법 없죠. 네. 집을 거주 목적이 아닌 뭐 투기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평생 정말 돈을 모아도 내 집 마련하기가 일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참 씁쓸해지는데요. 이게 캠페인 할 때 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이런 캠페인 많이 했거든요. 바이가 아니라 리브라는 거죠. 예. 네. 집은 사는 리브, 사는 곳이지 사는 바이, BUI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자산을 늘리는 것, 그 욕망을 어떻게 제어합니까? 제어 못합니다. 이거는 하느님이 와도 제어 못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자산을 늘리겠다. 그것이 동산이 되든 부동산이 되든 늘리겠다는 이 자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건 공산주의예요. 그러면은 그 자산을 늘리는 이 과정이 투명한가, 정의가 있는가, 공정한가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부의 세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늘린다면 이건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윗단만 때리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상속세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속상한 거죠. 어쨌든 지금 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세상에 그린벨트 대거 해제해서 신도시급 주택 공급에 나설 거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근데 그린벨트 그렇게 쉽게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입지고 서울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급 방안은 불안 심리를 더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여든 야든 다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책이 딱 하나.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새로 짓는 거 그거 빼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산의 양극화 이 부분은 역대 모든 정권들이 다 잘못했다.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이야기한 거 제대로 지적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현실적으로 일반 직장인이 월급만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 하는 한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화된 부동산 시장을 위해선 정책적 보완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유시민 이간질 요사스럽다. 발언이 정말 셉니다. 누구의 발언일까요?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나와 유시민 선배를 이간질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나온 발언일까요?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를 이간질시키는데 이것이 자체가 요사스럽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썼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최재형 목사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유시민이 대권 욕심이 있어 조국을 이용했다. 조국의 적은 유시민이다. 운운하며 나와 유 선배를 이간질하고 다녔음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한테 저렇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예, 요사스럽다라고 일가를 한 겁니다. 이 카톡에다가 저렇게 써놓고 이것이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사실 카톡에만 저렇게 쓴 게 아니라 주변에 이야기했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소문은 저도 들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김건희 씨, 우리는 귀하처럼 살지 않습니다. 귀하 이간질로 갈라질 사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귀하가 퍼뜨리는 간특한 요설로도 참 단어 참 고르는 것도 이렇게 고릅니다. 안 쓰는 단어. 간특한 요설로도 귀하의 범죄 혐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남편의 똘마니들에 의한 수사가 아닌 제대로 된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최재형 목사에게 보낸 카톡에 사실 유시민이 조국을 이용했다라는 식의 이런 이야기가 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는 사이에 갈라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 동요하지 마시라라고 다독이는 글을 올린 것이죠. 네,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두고도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데 대해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요,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네.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원래 유력한 소위 얘기해서 야권의 대권 주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잠재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대권 주자도 역시 조국도 마찬가지고요. 둘 사이에 경쟁이라기보다는 이 서로 간에 견제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지만은 지지 세력들 사이에는 늘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부터. 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예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김건희 대통령 영분이 알고 있다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이거 많이 알려진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기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김건희 씨는 정치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부분적 사실과 부분적 허위를 섞어가지고 자기와 자기 남편의 입지를 정당화하는데 매우 능하다. 정치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유시민과 조국을 갈라치게 하고 문재인과 조국을 갈라치게 하는데 그리고 문재인과 이해찬을 갈라치게 하는데 계속 이간질을 통해서 최재형 목사한테 흘리고 이것이 흘러나가는 굉장히 능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놀랐거든요. 왜냐하면은 조국과 유시민이 싸운다기보다 그 지지자들끼리 부딪혔다는 건 아는 사이의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걸 이렇게 띄워가지고 허위 사실로 엮어버린다? 굉장히 타고난 능력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들 윤 대통령과 여권의 아킬레스건이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미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면은 모든 논란의 전국이 다 빨려 들어간 블랙홀이 됐습니다. 이미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디올백이라든지 심지어는 임성근 일사단장 관련돼서 뭐 삼부토건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모든 논란의 한 중심에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미 이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그걸 확인한 겁니다. 실제로 어떤 한 것인지 선물 들고 가서 실험을 한 거죠. 예, 전 어쨌든 이게 김건희라는 이름이 개인이 당이 정부 차원으로 점점 확산하는 점이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특별감찰관도 제2부속 설치도 쑥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직전에 내조만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대중들 앞에 나와서 그 얘기했어요. 근데 이후에 보니까 내조 안 하죠. 밤마다 평창동 어디 간다라는 이 소문까지 떠도는 상황이 계속 유튜브니 뭐니 해가지고 뉴스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비상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말이 나왔던 특별감찰관도 쑥 들어갔고 제2부속실 설치도 쑥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네. 예, 여권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거. 근데 또 처음으로 명품 가방 관련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비공개였죠. 그 사과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네. 어쨌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하면 지지율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선거 앞두고 고민스럽고 뭐 여러 가지에서 문자 서로 주고받으면서 고민을 했던 흔적은 있는데, 명백한 것은 그 디올백 받으면 안 됐었어요. 근데 받았지 않습니까? 당장 신고를 해야죠. 신고도 안 했어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밑에서 직원을 했어야 되거든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를 하시든지 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직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직원을 안 했다는 것이죠. 대통령실 직원 여러분, 제발 좀 위에 직원 좀 하십시오. 목숨 걸고 직원하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 결국은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방송사법 힘겨루기 필리버스터 역대 2위입니다. 방송사법 필리버스터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경우 100시간을 넘기게 되면서 역대 두 번째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주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는 토론 대신 고성이 오가는 등 각종 잡음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147시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라고 하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이 필리버스터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네네. 맨 최초의 필리버스터가 뭔지 아세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1964년도입니다. 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에요. 저도 태어나기 전에 한참 전입니다. 네. 그때 김준연이라는 의원을 박정희 정권이 구속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 박정희 정권을 구속시키는 것을 막겠다고 젊은 김대중 의원, 우리가 아는 김대중 대통령 맞습니다. 김대중 의원이 의회에서 5시간 넘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논리정연하게 반대 토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5시간 16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논리정연하게 첫째, 둘째, 셋째 원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그 다음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에서 김대중 의원에 대해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것이 최초의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에 147시간을 최장 했다가 이번에 100시간 넘기면서 역대 2번째 최장 시간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사법 중 가장 먼저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남은 3개 법안도 30일까지 법안 상정 민주당 그리고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또다시 강제 종료 뒤 법안 처리 민주당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필리버스터가 우리 예전에 유신 전에는 했다가 중간에 사라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부활한 것이거든요. 네.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지는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다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상 24시간 지나면 표결을 통해서 그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오늘 오전이었죠. 야당 단독으로 방문지법 개정안 통과됐고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했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패턴을 보면요. 야당이 법안 상정을 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야당이 강제 종료를 하고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원들이 정작 민생을 못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안들이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냐 아니면은 서로 간의 정치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후자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근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하는데 이후에 또 이번에 지금 후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25만 원 관련된 법안은 또 이건 민생과 또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리버스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정치 구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의 법안 상정하고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고 야당이 다시 강제로 종료하는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도 힘들고 듣고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이게 과연 토론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우리 시대에 정치적으로 삭막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송사법을 두고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방송사법 무엇이길래 이렇게 여야가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방송의 공공성에 대해서 공영성, 공정성, 공공성에 대해서 여와 야가 시각이 다른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진숙 후보를 비롯해서 정부 여당 쪽은 현재의 방송이 노조,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을 비롯해서 노조의 입김이 들어간 노영방송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민영화 쪽으로 풀어서 이 방송계에 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야당 쪽은 그게 아니라 좀 더 공정성을 가진 방송, 즉 정권의 예전처럼 정권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땡윤 뉴스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을 위해서 이사회를 키워야 된다. 정부에서 임명하는 사장 또는 이사 몇 사람이 아니라 각계의 학자라든지 관계자들이 다 폭 들어가서 21명의 이사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사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현재의 예전처럼
그 땡전 뉴스 뭐 이런 식으로 못해요. 그러나 틀림없이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이 드러났던 것처럼 네. 방송국 윗선의 입김은 분명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탄의 의미에서 공정성을 갖출 시스템 필요하다. 그것이 꼭 이쪽 민주당 쪽에서 또는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이사회 확대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런 시스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여당 내부에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는 방송 4법이 모두 처리되는 내일까지는 같은 대응 방식을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는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라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 이외에는 뾰족한 대안도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요, 지난 총선을 통해서 자기들한테 주어진 의석수가 108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음 주 가면 또 이게 달라질 것이 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른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이것도 야당에서 밀어붙인다고 하거든요. 이건 민생 관련된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이 여당이 반대한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밖에 자신의 반대 의견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총선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당 입장도 굉장히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한편 방송사법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처럼 여야가 호흡을 맞추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방청석에 어린이들이 와 있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청석에는요, 그러니까 국회의 의장이 안에 의장단 앉아 있고 의원들이 딱 앉아 있으면 이 2층에 네. 2층에 쫙 해가지고 신청해서 방문해서 방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을 방청할 수 있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청을 하게 되면은 의원들이 법안을 올리고 찬성 반대 투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저씨들이 계속 나와서 혼자 막 떠들고 있거든. 싸울 수 없죠. 따분하죠. 네네. 그러니까 소위 해서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충건 의원이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이에 이하경 부의장이 일어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하경 부의장의 이런 설명이 굉장히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린이를 위해 설명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회의 중이 아니고 필리버스터라는 1인 토론 시간이다. 국회의원이 다 어디 갔느냐고 의아해 하실 텐데 24시간 내내 하기 때문에 서로 교대로 하면서 한다는 거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네! 이렇게 답변하는. 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처음 듣는데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그걸 반대하는 당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필리버스터라고 이야기한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필리버스터라는 단어 하나만 잘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방청석에서 아이들이 지겹게 듣다가 막 설명을 해주니까 와 하고 박수를 쳤어요. 원래 거기 의회에서는 그 박수 치면 안 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 정도는 좀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모처럼 흐뭇하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박충건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하경 그 부의장의 말에 이어서 더 자세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로 여러분의 미래, 우리나라 미래, 또 우리나라 더 발전하는 거, 좋아진 방향으로 법안 상정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 자신은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한 공학도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계속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서 필리버스터 과정을 보면서 또 이렇게 방청객들을 배려하는 모습도 처음 봤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방청객에서 오히려 시끄러우면 조용하세요 하면서 사태질하는 국회의원 봤지만 이렇게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그냥 온 게 체험학습을 온 게 아니라 어린이 의원 체험학습을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뭐 안건 상정해보기도 하는 그런 체험이었을 만큼 또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그렇게 합의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방송사법 대치 전국이 종료된 후에는 더욱 많은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법안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일부터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소위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그거 관련된 법안 이야기 나올 거고, 두 번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청에 하청을 주니까 그 밑에 있는 하청 업체만 책임을 졌는데 이젠 원청에서 이 상황에 대해 책임져라 라는 것이 노란봉투법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민생과 관련된 법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민생과 관련 없는 법 가지고 정쟁을 하냐라고 비판하는 것이 좀 무력화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방송사법 이후에 나타난 법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어쩌면은 25만 원이 아니라 뭐 10몇만 원으로 서로 조정할 수도 있겠고, 어쩌면 아예 반대하면 똑같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반복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것이 민생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송사법 대치전국 종료 이후에 더 많은 이 두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쟁점 법안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야당의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 극한 대치만 이어오고 있는 여야,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그걸 못 봤어요. 왜냐하면은 손바닥을 이렇게 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백지장을 들어도 상대방에서 백지장이라도 들어줘야 맞들어야 가벼운 거고요. 지금 전국이 야당이 의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주도를 가지고 가긴 하지만 여기 여당이 또는 정부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리액션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야당만의 부담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금까지 벌어진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을 바라본다면은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는 극한 대치를 이어오는 것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니 제가 감히 답변으로 무슨 탄핵이 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고 어쨌든 지혜로운 정치권의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3라운드 여야의 셈법은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가운데 재의결 당시 여권 의원 중 최소 서너 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권의 균열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이 지금 299명인데 이 가운데 찬성이 194표, 그리고 반대가 104표입니다. 무효 1표. 자, 104표라는 것은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108명인데 적어도 4명이 이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당연히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네. 안철수 의원 빼고 남은 3명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왕에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은 확인됐고 안철수 의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한자 아니 부자 밑에 입구자가 들어갔는데 입구자를 빼먹고 썼다는 거죠. 실수, 오기라는 거죠. 또 한 분은 명시적 착오가 있어서 그를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찬성한다 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별 문제 아니다. 실수만 있을 실수다. 뿐이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수를 가장한 찬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우리는 분열 없어. 탄탄하게 우린 결속되어 있어 라고 장담하기엔 좀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탈표 지적에 대해서 또 착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대표 단일 대오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번에 좀 체면을 구긴 게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요, 뭐 한동훈 대표래야 자기가 이야기했던 제3자의 특검 그 추천 그거 외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일단은 부결이 됐기 때문에 크게 체면을 손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권의 균열이 내부에서 좀 더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여의도 참새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네. 저한테까지 전화로 참새가 짹짹거려요. 여의도 분열이 있다.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반대 당론을 정했던 국민의힘에서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 이건 여당의 균열을 심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쪽에서는 계속 부채질하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부정하고 있는데, 물밑에서는 그러니까 반대했던 사람들도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 불안감이 균열을 앞당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용산 허수아비다라고 비판하면서 더 강력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속내가 참 복잡해 보이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최상병 사건이 작년 7월 달에 벌어지고 있고 1년이 됐죠.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됐어요. 공수처가 있다 그래도 최근에 뭐 이렇게만 있었지,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가 없는 걸로 결국은 이게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법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또한 이제 지금 당대표가 된 국민의힘의 한동훈 당대표의 주장이 제3자 추천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3자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이재명 전 당대표, 현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거야, 민주당으로서는. 새롭게 당 이렇게 국회 개원했는데 실적이 쌓이지 않고 계속 국민들이 필요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방금 언급해주신 제3자 추천 특검법, 확실한 뭐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국힘 입장 역시 민주당 못지않게 부담이 커 보이긴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현재의 당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윤석열 대통령의 서로 간의 긴장감을 민주당이 치고 들어가서 최상병 특검을 통해 가지고 파열음을 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붙어 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 좋겠는데 너무 공격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파열음이 자신들한테 오히려 역풍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누가 찬성하고 반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밑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국민의힘 지도부의 친윤 4명, 그러니까 친한 몇 명, 이걸 역관계까지 생각하면서 민주당이 움직여야 돼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네. 예, 부담이 크죠. 네. 행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